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의사록의 편집이 금리 인하를 시그널링하는 쪽으로 작성됐을 수도 있다. 너 한국은행이 계속 전망을 틀렸으니까 너 이번에도 틀렸으니까 할복해라. 이 채권 애널들의 BOK 수답니다. 금통위가 있었고 그래서 채권 애널들한테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이제 자 금통위 어떻게들 보셨어요? 할 말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어제부터 시장은 조금씩 반응을 했죠. 그래도 뭐 설마 했는데 네. 우리 윤 연구원부터 한번 네.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1월달 금통위 때 한은 총재께서 뭐 성장률을 3.9에서 3.4로 0.5% 깎으면서도 이게 분기당 1%씩 느는 성장이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강한 경기 개선에 대한 의지라든지 추가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그널링을 주셨다가 2월 달에는 생각보다 또 만장일치 동결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록이 조금 도피시해질 수도 있겠다. 의사록 내에서 금통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 톤다운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 3월 금통위 전일에 그러니까 전전일에 오후에 이제 장 끝나고 의사록이 확인이 되고 전날 이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뭐 국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 한 10bp 정도 역전을 하면서 갔으니까 뭐 기대는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죠. 저는 약간 의외였던 부분은 시장에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이 빨리 금리를 올려도 6월 이후가 되니까 2분기에 5월이나 6월에 한번 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묘하게도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환경에서 정책 운용에 룸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봐야 알겠다라는 발행을 하시면서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언제 금리를 움직이는지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사실 채권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 일단 어떤 부작용이나 가계부채 문제나 뭐 자본 유출 문제 같은 부분은 잠재적인 문제고 지금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금통위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들 뷰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고 저희들 전망을 수정을 해서 동결해서 인하로 하루 전날 바꿨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스탠스가 확실히 변한 것 같다. 그럼 뭐 어쨌든 전망은 그들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한은 총재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목표가 2개면 수단도 2개여야 된다. 그래야 달성할 수 있다. 근데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한국 경제의 뭐 목표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문제. 사실 이 두 마리를 쫓아야 되는데 한은의 결정 수단은 금리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금리 결정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 못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의사록을 보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한은 혼자만 짐을 짓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가계부채 협의체라던가 또 금융당국과의 어떤 공조라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그 부담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쪽은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서 뭔가 대응하고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쪽에 조금은 한은의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역할의 분담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좀 흥미롭다기보다는 약간 글쎄 특이했다고 해야 되나? 그 2월 금통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득보다 실 쪽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은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예, 뭐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왜 이게 갑자기 다시 그 인하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갖다가 글쎄 의사록 말씀하셨는데 그 의사록이 작성된 거는 2월 금통위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의사록에서도 일부 도비시한 내용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계부채랑 구조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더 해야 된다 하다가 왜 한순간에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시그널을 의사록이나 하는 총재한테서 시장이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정부 당국에서 시장의 시그널을 받았던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면 이제 좀 아쉽거나 특이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고용이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좀 시장의 생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약간 뭐 하는 이든 아니든 우리 정부든 금융당국에서 할 거면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좀 전격적으로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좋았든 싫었든 예상했든 예상 안 했든 25bp는 내려갔어요. 그죠? 그렇죠. 1.75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 됐던 거죠? 네.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인가요? 아니면 뭐 이미 2월 달부터 계속 선반영이 돼서 좀 단기 금리 쪽은 역전 현상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네. 그 3월 초에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발표됐던 그 1월 달 경제 지표, 그다음에 2월 수출, 네. 2월 물가 이제 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좀 반응했던 것 같고요. 또 정부 당국자의 스탠스 변화, 네. 최 부총리의 발언이 기존의 구조개혁에 있다가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쪽으로 갔는데 저도 아까 김상훈 연구원님 말씀 중에 좀 공감하는 게 그 2월 금통위 때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도비시하긴 했지만 이런 정도 이 의사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약간 음모론적인 건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2월 금통위가 설 연휴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만장일치 동결로 그냥 포장했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 하나 하고 휴가 갈 수 있게. 뭐 약간 좀 욕먹을 수 있겠죠. 설 연휴 전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정책이 변화하니까 몇 명만 휴가 못 가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제 기준으로 보는데 그거 한 가지랑 또 한 가지는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그 금통위 한 이틀 전에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전혀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없는 순수한 원본이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2월 금통위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상황 바뀌고 정부가 이제 외압을 하면서 의사록의 편집이 금리 인하를 시그널링 하는 쪽으로 작성됐을 수도 있다. 야, 그건 이제 너무 음모론적이다. 워낙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링이 2월 금통위에 약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금통 의사록도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다 정리해서 나오는데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 물론 그러긴 조금만 한데. 바꾸면. 근데 뭐 거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1월 얘기를 하다가 만 게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분명히 이제 금통위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올해 한은이 제시했던 성장 경로의 취약성이 현실화될 시 적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제 약간 비둘기 색채를 드러냈던 분이 1월에도 있었고 그분 입장에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들어보면서 1월 지표들이 이미 2월 금통위 할 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했던 요인 중에 1, 2월 지표들이 이미 이제 다 집계해 봤을 때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당 1%의 성장 그 속도가 간다고 했는데 그 경로가 이미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하면서 이제 내릴 거는 자명해졌고 특히 물가 쪽은 뭐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뭐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상징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 연간 성장률이 3.3%입니다. 작년에 3.3%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 4Q에 이제 워낙 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고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뭐 3.9%를 하느니 작년 연말까지 제시했다가 지금 3.4%로 3.9에서 3.4로 낮췄는데 그게 지금 1분기가 벌써 요 1, 2월 지표만 가지고 집계를 해보면 대략 한 0.8%도 분기 성장률이 넘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 버리면 이제 올해 나머지 분기들을 예상 경로대로 간다 해도 연간 성장률이 작년만치 못한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타이틀이라는 게 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할 텐데
올해가 작년만 못한 또 성장의 해를 보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좀 자극제 역할을 또 하지 않았을까. 총재가 뭐 그 부분이 오늘 금리 인하의 가장 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믿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오늘 금리 인하 일단은 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도 나오죠. 그 통화 전쟁에 관련된 환율 전쟁. 발언들 좀 있었죠. 환율 전쟁.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금리의 결정이 좀 영향을 미쳤나? 그렇죠. 어떻게 봐요?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엔화하고 유로화 약세 때문에 대유럽, 대일본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 측면에서의 비록 그 물가 하락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 실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비용 측면이지만 이 물가 하락에 기여하는 게 유가도 있지만 그게 또 워낙 강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총재는 여러 번 환율 전쟁 때문에 대응한 건 아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근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화의 상대적인 절상 압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편해했고 그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리아 계속 부인을 해이죠. 안 그러면 BOK 쇼크 뭐 이런 거 뭐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이주열 총재께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제 오늘 우리 외환시장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실제로 환율이 1130원대로 그냥 치솟았고 물론 달러 강세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전승지 남신께서 여신 말고 남신께서 예. 그 전승지 그 여신의 발언 이제 저거를 대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외환시장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의 의사를 알아오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강달러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작년 7월부터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달러 지수가 98에서 103 정도가 저항선이 중단기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100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 이 구간에서 좀 정체되는 흐름이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전망을 가지고 있고 달러 원 자체는 올해 추가 강세를 시도하겠지만 심리적으로 1150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013년 고점이었던 1163원 정도에서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달러가 급격히 원 달러가 세질 걸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달러엔 환율의 원화가 고정돼서 가고 있는데 요즘 BOJ가 추가 완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서 뭐 그쪽 부분도 있고요. 국내 경상수지 흑자도 크고 넷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도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상승 속도가 좀 만만할 것 같다. 뭐 이런 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이게 의견을 들어오신 거가 아니라 아예 이제 일심 동체 이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역시. 와이프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게 와이프 뷰는 상당히 예리하고 잘 맞는데 저랑 싱크로나이즈 둔탁해져. 약간 무딘 뷰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 외환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의 동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요약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준비해 본 게 뭐 이런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전부 그 만장일치로 2.0% 기준금리 동결 딱 동결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꼭 그렇게 저거한 것 같지도 똑같았던 것 같지도 않고 또 꽤 많이 지금 그 통방문 자체가 바뀌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방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되게 꼭 직접 준비했다기보다는 직접 시켰지. 통방문을 맨날 보는 사람들이 좀 차이를 좀 얘기해 줘봐. 일단 세 가지를 했는데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다음에 그 물가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씩 하시죠. 여기 세계 경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 그럼 세계 경제 저쪽에서부터 한번 예.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번. 일단 세계 경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미국 경제의 이제 견조한 회복, 뭐 그리고 개선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유럽은 올해 1월 달까지 이제 ECB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감을 갖다가 돈이 풀려 나가면서 유럽 경기도 이제 어느 정도 독일 중심으로 해서 지표가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난 쪽으로 완만하게나마 이제 조금 좋아질 거다라는 게 뭐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바뀌었고요. 그와 이제 반대급부 쪽으로 이제 중국이 보면 이번에도 1, 2월 달 전체적인 중국 지표들이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죠. 예, 약세를 나타내면서 신흥국 쪽에 대한 부담은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뭐 그리스 문제가 불거졌다가 뭐 또 그리스가 일단은 뭐 또 6월 달까지 뭐 재협상 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세계 경기가 나아지고 이머징 쪽에 대한 리스크 부분 뭐 그 부분들은 글로벌리하게 또 우리나라에는 좀 위험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이번에 3월 그 저기 뭐야 그 통방문이 결정적으로 그 전에 거하고 막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는 오늘도 뭐 별로 대부분 크게 변화가 없었다. 큰 변동이 그런데 없지?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전격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제 총재 말을 많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일단 오히려 이 앞에 이런 데가 더 많았거든 여기보다는. 맞아요. 네. 여기는 동결했단 말이에요, 다. 맞아요. 자, 이제 국내 경제 한번 보죠. 좀 치워놓고. 자, 다음 국내 경제 누가? 여기는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돌리면 하기가 힘들거든. 저쪽에서 예,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왔어? 그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1월 접어들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 아까 미국에 대한 의심이 없었듯이 국내에서는 수출에 대한 의심이 없었죠. 이제 수출은 맞아요. 계속 좋다라고 내수가 좀 뭐 약간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이 이제 그 좀 둔화가 된다 그런 뉘앙스가 조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많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내수가 이제 계속 뭐 부진하다 그리고 심리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었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에서 가장 뭐 백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스 GDP 갭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하시면 그 발표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GDP 갭이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오히려 다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바뀌었고 다만 이제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가 3월하고 지난달에 바뀐 부분이 별로 없는데 가장 바뀐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성장 경로가 하느니 생각한 것보다 하회하면서 GDP 갭 마이너스가 당초 하느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 이 부분이 조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GDP 갭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지 수출을 굳이 그렇게 크게 짚고 넘어갈 건 아니지 않은가. 근데 이제 마이너스 GDP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부진이니까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단가 떨어진 것 부분이고.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봤었을 때 대유럽, 대일본에 대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한 20%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금액으로 물량으로. 금액으로. 금액으로.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총재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 한 5% 정도,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 한 9% 정도 된다. 그렇지. 그래서 유로화의 최근의 상대적인 약세도 상당히 한국 수출의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수출 금액이라던가 어떤 뭐 증가 이런 것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통화 가치 절하를 의도하는 국가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의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내 경제 다 보는 걸로 하고 이건 옆으로. 또 잘 날아가는데. 자, 이번엔 다시 물가 저쪽에서. 네, 물가는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요인으로 많이 빠진다.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도 뭐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래서 물가 전망을 이제 좀 낮춰오는 과정을 갔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예측을 그렇게 급락할 거다 예측을 못했고 반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저물가 기조가 가겠지만 뒤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기저효과까지 반영해서 올라간다. 사실은 요번에도 그 부분을 좀 살려줄까 했는데 GDP 갭 마이너스가 더 늘어난다는 표현과 함께 약간 D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좀 빠졌어요. 그 부분이 약해졌어요. 이번에 그걸 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한국은행 원래 물가의 제일 전문가 집단이고 제일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전망 쪽에서 지금 미스가 좀 크게 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계속 강조하는 게 아직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오늘 총재가 분명하게 또 선을 끄셨는데 근원 물가가 2%를 넘고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논란은 뭐 너무 헤드라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타이틀이 조금 안 좋다라면 그러니까 아까 수출도 얘기하셨다시피 본질 세부적인 물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게까지 아직 나쁘다라고 안 볼 수도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 앞에 보여지는 숫자들이 마이너스들이 찍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심리적 타격이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논란도 그런 쪽으로 좀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있다. 그런 표면에서 올해는 뭐 지금 유가가 뭐 최근에 공급적인 이슈로는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외국계 IB에서도 또 아직도 공포스러운 뭐 30배럴당 30불대 뭐 이런 리포트들도 아직도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물가에 대해서 4월달에 경제전망 수정은 뭐 크게 물가는 하향 조정하겠지만 그 부분을 뭐 좀 지금처럼 톤다운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 전망은 참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은행이 그 물가 전망치를 너무 상향 편의가 있게 전망을 맞아요. 해놓는 바람에 자꾸 어떤 통화 정책의 결정권에 있어서 이렇게 손발이 묶이는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직한 숫자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나을 수 있는데 괜히 높은 숫자를 불러놓고 실제 가니까 그보다 훨씬 실제치가 낮아지니까 전망보다 훨씬 낮아지는 물가를 보면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행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거는 지금 계속 현재 물가가 높지는 않지만 그 물가 상승 압력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주장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 근데 나는 한국은행이 우리보다 물가를 못 봐서 그랬을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이 그러면 자기들의 포지션을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항상 좀 IMF도 그렇고요. 뭐 이제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 기관들이 중요한 게 목표를 제시해서 좀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경제가 많이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좀 제시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경제는 심리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사실 그런 목표의식에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국은행의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감안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레벨대로 물가를 낮춰버리면 뭐 전망의 정확성은 많이 높아질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기대가 더 꺾이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괴리가 너무 커요. 알았어. 여기 있네. 자, 우리 이정범 그 남신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요. 지금 그 여기 현재 물가에 대한 평가 판단보다 먼저 정확하게 지금 물가 수치가 뭔지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아시다시피 2월 소비자 물가가 0.5%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2.3%가 나왔는데 네. 담배값이 뭐 0.6% 포인트 가까이 기여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마이너스 0.1%에 가까운 물가니까 디플레이션의 전조다. 네. 이렇게 소비자 얘기가 물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은 1.7, 1.6? 예, 2.3에서 0.6을 빼면 1.7 정도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정도? 네. 여기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가 전망 모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과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시장이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오버 리액션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유가 석유류 가격 같은 게 25%씩 빠지면 사실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도 1월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0.1%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지만 이제 팁스 같은데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5년 같은 물을 보면 거의 1월에 한 1.05%를 찍고 한 50bp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사실 한국은행이 계속 전망을 틀렸으니까 너 이번에도 틀렸으니까 할복해라. 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상훈 연구원, 이 물가가 우리만 낮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낮은 거 아니야? 원유가 원자재가 다 낮아서?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나아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가장 이제 또 눈에 이제 띄는 게 뭐 그렇게 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인플레를 수출하던 중국마저도 이제 디플레를 걱정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게 중국 너마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뭐 어쨌든 유가 하락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저는 드는 생각이 공급 요인, 수요 요인을 그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공급 요인 때문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맞나 그런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수요 축 요인보다는 공급 축 요인이 훨씬 크죠 지금은. 훨씬 큰 거고 공급 축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낮은 거는 상대적으로 덜 아픈 거죠. 수요 축 요인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아픈 거고. 근데 수요 축 요인도 물론 있죠. 근데 공급 축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걱정을 해요? 난 그건 모르겠네. 다른 나라들도 근데 지금 유가가 내려와서요. 보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나라가 있고 오히려 좋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좋은 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같은 나라들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굉장히 호재를 부르면서 금리를 막 내리고 있죠. 근데 거기 금리 내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인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내려도 아직 높지 않습니까? 보면 성장이나 물가가 아직 높은데 우리는 이제 제로에 지금 이게 보이는 선이고 굉장히 이제 뭐 계속 일본식 얘기하니까는 거기서 좀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이 최대 수혜국이죠. 우리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아니야? 원자재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전체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유가가 떨어져서 뭐 이제 뭐 그런 사정이 있는 나라들 중에 낮아진 유가 하락만큼의 구매력이 회복된 나라는 소비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미국이 제일 대표적이었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뭐 소비자 심리들이 이제 다시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가가 많이 빠져줬는데도 소비 심리가 뭐 다른 요인들이 많겠지만 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붙여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유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떨어져줘서 소비 심리가 이만큼 된 거고 안 떨어졌으면 더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유가만 낮은 게 아니라 금값도 한 2,000달러 가던 게 지금 한 1,200달러. 그죠? 그 정도 1,100, 1,2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구리값도 동갑이 됐죠. 그렇죠. 센 발음으로 동갑 됐죠. 그렇죠. 뭐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다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호재라고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호재라고 안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떨어진 그 자체는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 결국은 그 뒤에는 글로벌 수요의 둔화, 특히나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이 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뭐 물가 얘기까지 충분히 통방문을 좀 비교 점검을 다 해봤는데, 여태까지 통방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우리나라 물가 이게 다 점검한 상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이걸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이주열 총재께서 그 한 발언, 또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한 그 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예요? 김상훈 연구원부터. 그 가계부채가 어쨌든 금리 인하의 제일 걸림돌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못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라고 본 쪽들의 가장 큰 이제 배경이 가계부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까지 더 붙이자면 이제 뭐 대외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이런 거였는데 오늘 당연히 또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그냥 원론적으로 답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받은 느낌이 그 금리 인하의 득과 실에서 실부분은 별로 이제 고려를 일단 뭐 이번에 인하했으니까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예전보다 조금 비중이 줄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는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금리 인하가 1월 달에 수정 경기 전망 한 거에 훨씬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수정 경기 전망 수치를 도대체 얼마를 내놓을 건지 그게 현실 가능한 수치일 건지 아니면 또 역시 시장에서 봤을 때 아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하느니 이런 수치일 건지 그게 저는 좀 더 관심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요? 좀 짧게 그래. 아, 예. 저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내릴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는 따라 올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상당히 자신 없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미국에 따라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는 거하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 대외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내리는 그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네. 사상 최초로 이제 1%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상징성이라는 것도 또 무시를 할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간 그 일자라는 숫자에 약간 터부시하는 느낌들도 있었는데 오늘 그걸 한번 뛰어넘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이 4월 인하를 유력하게 봤던 시장 입장에서 좀 서둔 거와 1% 기준금리 시대를 열다 보니까 2분기도 그럼 또 1분기처럼 기대에 안 미치면 그 혹이라는 단어가 또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2분기에 한 번 더 라는 기대를 좀. 자,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 금리나 있다 없다. 자, 있다에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없다 둘? 네. 없다. 없다. 이 둘은 없다. 둘은 있다. 자, 있다고 하신 분들 언제쯤? 아무래도 또 이제 요번도 3월에 이제 그러니까 1, 2월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고 선제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정책적인 영향들이 합쳐지면 4월 지표가 개선되면 금리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5월 그러니까 5월 초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4월 지표가 어느 정도 집계되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도 시그널링이 나올 것 같고 거기서 미스가 난다. 그러면은 저희는 빠르면 5월에도 가능하고 좀 늦춰지면은 미국이 딱 6월에 인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6월에 있습니다. 아, 6월까지도 가능하다. 6월까지도 저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금통위가 지금 확 바뀐 이유가 뭘까? 이제 국내 요인보다는 가계부채는 이미 뭐 접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외 환율 전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그 인내심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예, 그거를 보고 하는 또 이제 결정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미국이 올리면 엇박자는 못 낼 것 같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전망이 채권 시장 전망하고 동의 뭐죠? 하여튼 그런 거죠? 기준금리 말씀이시죠? 기준금리랑 예,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꼭 그렇진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 꼭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전망 좀 하고 전략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8일에 FOMC가 열리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계속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안 유지할 거냐는 부분이 상당히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페이션트가 빠지고 말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약간 웨이팅해서 FOMC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연구원 아주 강력한 예스에 고개 끄덕이면서 방금? 아니 왜냐면 저도 한 번 인하를 조금 추가를 보고는 있지만 저도 이제 여건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올해 원래는 한 번 정도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시하면서 방금 FOMC에서 주는 그 시사점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 염려 때문에 사실 오늘도 채권 시장이 차익 실현 금리 인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 버렸거든요 오늘.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유지되고 나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 점검하고 나면 2분기까지 국내 경기 흐름 보면서 이게 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리느냐. 저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차익 실현과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가닥은 또 한 2분기 초쯤에 시장 경기 조정만 할 때 그때 다시 잡히지 않겠냐. 그때 다시 잡는다. 네. 김상훈 연구원 보태고 싶은 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오케이. 박정희 연구원. 저는 일단 그 이전보다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는 쪽으로 보고요. 네. 인하 기대가 남아 있겠지만 그거를 프라이싱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영역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의 방향성이 크게 위든 아래든 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커브 자체가 얼마나 뭐 가팔라질 거냐 내지는 다시 또 누울 거냐 이제 이쪽에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어쨌든 간에 단기금리가 그 채권을 샀었을 때 그 커브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단기물은 좀 메리트가 생겼는데 장기 쪽은 반면에 이제 미국과의 스프레드가 좁혀져서 상당히 약간 과밸류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기물과 장기물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의 변화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저희들 전망은 일단은 조금 커브가 쓰는 쪽으로 향후에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오늘 뭐 금통위 사료 얘기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아까 우리 그 누가 얘기했죠? 1%대 금리를 드디어 들어갔다. 윤연구원이 얘기했나? 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정말 우리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이번에 찍은 것 같아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네, 우리 정말 일을 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자 채권 이자로 사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또 그런 대로 살 길을 찾겠죠.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